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LG전자의 경영혁신 사례를 말씀드리고 오늘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신 후에 두 성공기업의 사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죠? 삼원전공과 한일 두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그 성공의 핵심 요인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끊임없는 혁신, 즉 개선과 인간 존중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드린 LG전자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단지 LG전자는 대기업이라는 사실이 다를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사례는 LG전자의 한국 마케팅 부문 사장을 역임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하이시스 엔지니어링의 송주익 사장께서 저에게 제공해 준 사례입니다. 이 송주익 사장님은 LG전자 창원 공장에서 여러 중요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LG전자의 한국 마케팅 부문 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송주익 사장은 학부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고요. LG전자에 들어가서 마케팅, 국제 영업 쪽에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루어내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전자가 경영 혁신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야 이 건강을 관리하거나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LG전자도 LG전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 혁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내 LG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문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 반도체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국내 가전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LG전자를 경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이 출혈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송 사장은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LG전자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LG전자의 에어컨 대표적인 브랜드 기억나시죠? 휘션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송주익 사장이 창원 공장에서 휘션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의 1등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송주익 사장이 저에게 들려준 사례를 보면 우리가 혁신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기보다는 한 방에 끝낸다 하는 이런 각오로 혁신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김밥이나 주먹밥 생각해 보십시오. 김밥이나 주먹밥 속에는 반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한상 차림은 김치도 있고 젓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반찬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거나 위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한상 차림으로 먹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주먹밥을 먹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이 주먹밥식 사고가 한 방에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행이 성과를 만든다는 각오로 LG전자에서는 현장에 접목하는 아이디어, 현장에서 능률을 올리는 기술 혁신, 이러한 관점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조하여서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제시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하지요. 또 독불장군식의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팀 플레이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그래서 LG전자에서는 경영혁신을 실천하다가 실패하면 용서해준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조직 구성원, 관리자, 책임자들은 가차없이 책임을 묻는다는 이런 각오로 경영혁신을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또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오늘 하는 업무를 내일 또 하고, 내일 하는 업무를 당신이 6개월 뒤, 1년 뒤에도 그 업무를 한다면 그 업무는 없어진다는 이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정보통신기기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이 수작업하던 통계 처리, 업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사무관리직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업무들이 매년, 매달, 매일 반복된다면 그 업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을 탓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기업은 고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주는 조직입니다.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고객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나 업무들은 기업에서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당장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도 중요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위한 회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미팅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LG전자의 송 사장이 말씀해 준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서울 지역의 물류 창고를 다 없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마케팅 부문 사장으로 부임해서 송 사장은 먼저 이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직원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LG전자에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하는 말이 LG전자는 주문하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주문하면 에어컨이 고객들의 손에 들어오고 집에 장착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송 사장은 경인지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LG전자 대리점, 그 다음 물류창고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고 하더군요.
서울 시내는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창원 공장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싣고 낮 시간에 큰 트럭이 서울 시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교통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트럭들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 가전제품들을 8톤이나 10톤이 되는 큰 트럭에 싣고 경인 지역의 물류창고에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뭐 파주라든지 그 용인 지역에 있는 물류창고에 그 전자제품들을 갖다 놓으면 대리점에서 자 8월 15일까지 에어컨 10대를 보내주시오 하면 그 물류창고에서 재고를 조사해서 그 10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10대를 출고한 다음에 대리점까지 배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그 고객에게 물건이 배달되는 유통 경로가 길어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송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한 방에 끝낸다. 임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시오. 그러니까 여러 임원들이 물류창고의 물건 진열 방법을 바꿉시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 사장은 한마디로 물류창고를 다 없애라. 대신 창원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배송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임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은 물류창고를 없애면 어떻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습니까? 송 사장이 반문했다고 합니다. 송 사장은 물류창고를 없애는 대신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8톤 트럭과 2톤 트럭이 만나서 2.5톤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트럭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한밤중에 8톤 트럭에서 2.5톤 트럭으로 옮겨 싣고 대리점으로 바로 배송한다는 겁니다. 일부 임원들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임원은 사장님 그게 만약 성공하면 제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하는 말까지 하는 임원도 있었다더군요. 그래도 송 사장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여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그 극렬히 반대하던 임원은 결국 퇴출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이 혁신의 사례입니다. 사례. LG전자의 사례와 관련해서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그 15주에 걸쳐서 할 조직 인사 강좌의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전까지 7주 분량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 6주에 걸쳐 강의가 있고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주로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조직에 관한 이론과 설명을 토대로 조직 내 사람, 즉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경영과 경영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영학 원론, 조직관리론,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경영과 이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경영의 본질, 경영학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에서 여러분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 경영은 인간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 군대, 학교, 교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항제철 같은 이런 기업 조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인근의 세탁소, 편의점, 미장원 이런 많은 조직들이 다 있죠. 이런 조직들을 때로는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것은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영에서는 이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그러면 조직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업에서는 계속 기업, 영어로는 going concer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은 여러분 테러 조직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애쓰고 또 조직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직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뭔가 노력이 필요하죠. 그 애쓰는 노력, 그 자체가 경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영은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게 경영이다. 이해하시면 여러분 금방 머릿속에 기억에 둘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가 많고 하루에도 무수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 정보나 개념의 핵심을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학점을 따는 이런 분들 똑똑한 분들이죠. 오프라인에서 대학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돈을 쓰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많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이다. 그래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경영이다.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요. 그 중에 특히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이 관리 측면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 중이나 아마 우리가 설명을 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경영이 무엇인가, 경영의 본질, 여러분 그걸 오늘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경영은
조직이나 기업은 경영자가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영의 성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의 성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공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과 실패한 기업, 망한 기업은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 자, 이익을 내는 기업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다.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이익 이외에 매출액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많이 파는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다. 물건을 많이 생산해 두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는 기업은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다.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매출액 이외에 생산성이나 경제성과 같은 지표들도 경영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영의 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시면 어느 기업이 탈세를 했고 또 어느 경영자가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서 붙들려가는 그림이나 내용들을 종종 보시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경영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영윤리, 윤리경영, 요즘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윤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엔론이라는 기업이 그 분식회계를 해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부도가 났던 이런 경우를 여러분 몇 년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경영윤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영의 윤리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윤리 문제를 경영에 적용한 것입니다. 즉 경영상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경영윤리라고 합니다. 경영윤리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법률적 측면의 합법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활동이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규정해 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뿐더러 또 남녀 고용평등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조직에게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 측면의 그 합법성이고요. 경영윤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기업이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보신탕 드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에 가서 보신탕 집을 열면 장사 되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에서 이 보신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도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보신탕을 판다고 하면 또 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그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즐기고 잘 먹는 음식을 팔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문화적 가치에 합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영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 실학입니다. 실학. 여러분, 실학입니다. 실학입니다. 실학은 실사구시, 세상의 사물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실사구시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경영학의 여러 지식들을 기업이나 조직,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익을 내거나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하거나 뭔가 비용이 절약되거나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야 이 경영학의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경영학의 실학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또한 경영학은 이 과학적인 측면이 강하죠. 여러분 그 과학자와 기술자, 과학자와 기술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택시 운전을 하는 그 운전사들을 과학자라고 부릅니까? 이런 분들은 택시 운전 기술이라고 그러죠. 운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습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분당을 가는데 분당에 가본 택시 운전사는 가장 빠른 길을 막히지 않는 길들을 경험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이 택시 운전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운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이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내고 지식을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아산 정주영 선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선생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이 짧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분도 아니요. 이 소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가 팔아놓은 소 한 마리 팔아놓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산 정주영 선생은 현대라는 기업을 일구어내면서 경험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성공시킨 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어려움이나 실패도 있었겠죠. 정주영 선생은 경영학 박사가 아니라 경영의 박사입니다. 경영의 박사. 여러분 경영은 이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이 또 동시에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럼 경영학은 무엇을 연구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 좁은 의미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경영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경영학은 사람과 조직과 관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의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대부분 이 실천적인 그런 그 실정적인 연구, 학문적으로는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고객들이 얼마나 그 물건을 편리하게 쓰는가 하는 실험하고, 이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가전기업들이 이 그 실제 우리 가정과 똑같은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정주부들을 채용하여 그 제품의 불편함과 만족함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실천적인 측면이지요. 경영학 연구 방법은 바로 이 실정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 이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경영학의 이런 경영학은
독일과 미국에서 양대 큰 산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 독일 경영학은 미국 경영학에 비해서 훨씬 더 이론적이고요. 미국 경영학은 실천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제가 강의하는 이런 경영학의 내용도 미국에서 주로 발달하고 그 여러 가지 교재나 책들을 통해서 습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듯이 미국의 경영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경영의 본질, 경영학, 경영의 성과, 경영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